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3페이지 3호 밑에 볼게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관세법에 보면 수출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게 있지만 환급특례법에서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이 아니어도 수출로 가름해서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아까 봤던 게 하나에 나왔던 거죠. 주한미군 등에 대한 판매라든지 공급을 하는 것들이 하나 나왔던 것이고, 요게 판매나 공사 나온 게 있었는데, 요게 환급특례법 4조 제2호에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3호가 뭐냐면 관세법상에 따른 보세구역에 대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유무역 지역에다가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수출로 가름해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은 기본 전제가 있죠. 기타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다 포함해가지고 외화 획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이 보세구역하고 자유무역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 요게 전제됐을 때만 수출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외화를 획득하는 것에 한해서. 자, 보세구역, 자유무역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소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국내로 수입할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반입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처음부터 외화를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출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건을 주는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A라는 자가 있어요. A가 최초의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고 당연한 거지만 관세를 납부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할 때 아까 보셨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는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입자가 물건을 수입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있는 B라고 하는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B한테 물건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B가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B가 물건을 받아서 A한테 물건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할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이걸 가지고 해외로 물건을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는 그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국내 거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 B가 알고 봤더니 이 물건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보세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 보세 공장에다가 물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 공장에다가 A는 보세 공장에다가 물품을 넣겠죠. 그 행위 자체, 보세 공장에 물건 넣었잖아요. 보세 공장 자체를 해외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있죠? 관세법상 수출을 보시면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얘도 외국은 아니죠. 보세 구역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긴 하지만 해외로 간주되는 장소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 공장과 같은 보세 구역에다가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를 수출로 보는 거죠. 수출에 가름하는 걸로 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외화 획득용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구역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죠.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종류는 첫 번째로 지정보세구역이 있고,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특허보세구역하고 종합보세구역만 말을 하는데, 사실상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2개 이상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창고, 그리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보세 구역의 종류라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세 전시장하고 보세 건설장은 왜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어떤 거? 상시?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건 특허기간 말하는 것이고, 보세 건설장은 뭐 하는 거죠? 국내에서 건설해서 시설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시설이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얘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수입만 가능하잖아요. 수출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보세 건설장은 시설을 만드는 거 말하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거잖아요. 수입을 할 거죠. 수출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격상 수입만 가능한 겁니다.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외화 획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 전시장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전시를 하는 목적은 이걸 가지고 내가 홍보를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즉 수입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수입이 목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품을 공급하는 거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가능하죠. 전제가 있어요. 보세 창고도 수입할 목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는 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 용도를 같이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 창고에 물품이 들어가긴 했는데 얘가 수출할 물품에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수출할 용도로 거기 들어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보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저자인 B가 보세 공장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나 가공이나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A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보세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 거예요. 제조를 하죠. 그렇게 완성된 물건을 해외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도 마찬가지인데 보세 판매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세법에 보시면은 출국장 면세점이 있고 출국장 외교관 전용 보세에 나오는 게 있고 입국장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해당될까요? 출국장 보세 판매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국내로 수입할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수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했을 때 같이 보겠습니다. 자, 1호 볼게요.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1호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나와 있죠. 보세창고가 나와 있는 단서가 있어요.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해서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뭐예요? 목적이 수출 용도인 거죠. 수출용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출 용도일 때만. 즉 외화를 획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A로 가정해 봤을 때 내가 A로서 수입할 때 세금 납부한 게 있었는데요. 납부했던 세금을 내가 국내에 있는 B라고 하는 그 사람 납품을 할 건데 그 B가 지금 일반 창고가 아니라 보세 창고, 수출을 전제로 하는 보세 창고에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그 자체가 수출에 해당되는 걸 봐가지고요. 내가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A는. 2호 가볼게요. 관세법 185조에 따른 보세 공장이죠. 역시 마찬가지인 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기본 전제는 수출을 할 거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3호 나와 있고요. 관세법상 보세 판매장입니다. 이것도 단서가 붙어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출국장 보세 판매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외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때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4호 볼게요. 4호는 종합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앞서 봤던 거 있잖아요. 저희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그다음에 판매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할 것이고요. 그 괄호 보시면은 바로 위에 봤던 내용들을 괄호로 넣고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해서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이게 뭘까요? 바로 위에 보셨던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에 대한 단서를 여기 넣고 있는 거죠. 똑같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예, 그거 말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보세구역, 다음 자유무역지역 나와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보세구역 중에서 일부죠, 일부. 전체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하고 예, 말하는 거예요. 특허보세구역 세 가지 하고 종합보세구역 중에서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물품을 공급하면 얘도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전제는 보세공장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긴 하지만 외국으로 간주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물품을 넣는 행위 자체를 수출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출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호 가볼게요. 그 밖에 수출로 인정돼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 왼쪽에 나와 있고요. 아까 봤던 거 말고도 기타라고 해서 두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1호, 우리나라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손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이죠. 손용품, 기용품이라는 것들은 관세법상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환급특례법에서 용어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를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물품을 이렇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것들도 수출에 사용되는 걸로,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간주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2호를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뒤에 보면 관련된 자가 확인을 한 물품에 대한 수출 나와 있습니다.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관련된 법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원양산업, 원양업을 한다는 거는 원양어선은 멀리 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판매를 할 거란 말이죠. 멀리 있기 때문에 걔를 국내로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판매가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뭘 말할까요? 외화 획득을 말을 하는 것이죠. 원양어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공급하는 물품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고 봤을 때도 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전제, 대전제가 뭐였어요?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는 것들은 모두 수출로 봐주겠다는 거죠. 수출 등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3조, 밑에 시행규칙 3조 볼게요. 수출 등의 사실 확인입니다. 법제 4조 1호 단서, 동조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걸 처음에 해당 장소에 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됐을 때 그거 당시에 세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이게 절차상 말씀드려 봤을 때는 반입 확인서라는 거 하는 그 서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거든요. 반입 확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라고 가정해 봤을 때 제가 B인데요. 저희 보세 공장으로 물품을 공급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세관에다가 반입 확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관에게 저 물품 반입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세관이 확인을 했을 때만 나중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입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발급받았을 때, 즉 세관의 확인을 받았을 때만 나중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 전제가 뭐였어요? 국내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거래한 거기 때문에 세관이 봤을 때는 특정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죠. 외화 획득용일 때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그 당시에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보세 공장에 물품 반입했습니다. 근데 세관이 봤을 때 이런 거죠. 아니 그게 외화 획득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당시에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외화 획득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구매 확인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매 확인서?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에 대한 구매 확인서거든요.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그걸 판매한 사람에게 내가 이걸 구매했던 목적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용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획득할 거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내국 신용장 뭔지 아시죠? 해외에서 발행됐던 신용장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수출자가 담보라고 하는 무역 금융 한도 내에서 수출할 것에 대한, 수출할 물품에 사용되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 지급에 대한 돈을 은행에다가 신용장 형태로 해서 발급하는 거 말하거든요. 내국 신용장도 수출에 사용되는 것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증빙 서류. 신용장이 뭐예요? 해외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죠?
그 자체만으로 수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세관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이런 용도로 사용됩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한해서 관세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외화 획득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받았을 때 한해서 관세 환급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조 1호 단서만 있지 본문이 없잖아요. 본문은 왜 없을까요?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하는 거니까. 수출신고 필증이 있겠죠. 거기 보면은 용도라는 것을 반드시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제 무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 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세관이 확인을 받아라라고 한 겁니다. 다시 왼쪽에 아래로 가볼게요. 5조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1항에 보니까 세관장은 수입하는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한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규정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여기 환급특례법의 내용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환급특례법에서는 다르게 적용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봤던 거 기억나잖아요.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관세법에서는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칙적인 납부기한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납세 신고를 한 물품들은 수리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특법에서는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일괄납부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이랑 환특법이랑 서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관세법에 정하고 있는 납부 기한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환급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항에서. 그래서 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써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3항 가볼게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 가서 보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환급특례법에서는 국내 거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공급하는 것, 공급받는 것을 수출과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볼게요. 시행규칙 5조에 가면은 그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1호.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 확인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 거죠.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자재에 대한 구매 확인서를 말을 하는 것이고 발급권자가 2명이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은행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KT넷이라 부르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도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발급. 그래서 여기 보면 2명이 나와 있는 거죠.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발급했던 구매 확인서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2호에 봤더니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서류를 가지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행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걔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는 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6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조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거 보기 전에 자, 일단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저희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기출문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요. 밑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 두 번째, 수출 등의 이행 요건, 세 번째, 환급 신청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각각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환급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이 뭘까요? 기억나요? 아까 봤던 것 중에 제3조. 생산한 경우하고 원상태로 가는 경우 기억나죠?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생산한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같이 붙는 단서가 있거든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된 원재료가 몇 개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원상태는 말 그대로 수입한 거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요량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만든 게 아니니까.
일단 두 번째, 환급 대상 수출 등의 이행 요건 나와 있죠.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거였거든요. 환급특례법 제4조를 말하는 겁니다. 환급 대상 수출 등 기억나죠? 4가지 나왔잖아요. 그거 말을 한 거였어요. 일단 밑에 가볼게요. 아래 문제 보시면은 환급특례법상 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 뭔지 아시겠죠? 방금 봤던 거잖아요. 환급특례법 제3조를 통째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세 번째 문제 보죠. 같은 문제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실 바로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알아야겠네요. 환급특례법 제3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통째로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밑에 가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수출 등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요. 쭉 가보니까 수출 등의 요건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각각 기술하시오. 2018년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환급특례법 제4조에 가서 보면 환급 대상 수출 등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4가지가 나왔던 거죠. 4가지 나왔던 거고 1호가 뭐냐면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해서 단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다만 무상건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물음이었던 거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물어봤던 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이게 뭘까요? 주한미군 등에 대한 판매나 공사 있잖아요. 걔를 쓰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아까 보셨던 거기 1호랑 2호를 쓰라고 했던 겁니다. 맞나요? 1항? 거기 보면은 1항과 2항이겠네요. 1항과 2항. 저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1항하고 2항을 쓰라고 냈던 겁니다. 물론 쓸 게 많긴 많았죠. 하지만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환특법은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단순히 정리해서 암기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만 잘 되어 있으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저희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제6조 가볼게요. 관세 등의 일괄납부 등 여기 시험 엄청 자주 나왔던 주제입니다. 아까 보셨던 교수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관세. 납부할 때 관세법 제9조에 따라 가지고 원칙적인 관세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외라고 해가지고 뭐 월별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적용 내용인 거죠. 하지만 아까 보셨던 환특법 제5조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서는 별도로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징수한다고 돼 있었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급특례법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적용한다라고 나온 게 있던 거고 그 중에 하나로서 제6조가 나오는 겁니다. 6조. 관세 등의 일괄 납부죠. 일괄 납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별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단위로 해서 모아서 한 번에 납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지금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월별 납부하고 일괄 납부를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월별 납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걔하고 환특법상 일괄 납부라고 하는 거하고 성격이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니까 볼게요. 1항입니다.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서는 별도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거죠.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최대 6개월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였던 거고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신청하는 게 나왔잖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행정 절차상 승인을 요구하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었는데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인이란 말이 뭐냐면은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그 요건 말고도 특정 사유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행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게 나올 수가 있죠.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폐기하겠습니다. 폐기 왜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때문에 폐기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확인받는 것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폐기, 승인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폐기, 승인. 얘도 마찬가지인 것이 요건이 필요한 자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신청하는 경우 써 있잖아요. 그 신청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세관장에게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상 월별납부도 똑같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또 가볼게요. 밑에 이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이걸 업체로 정받으려는 자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왜 요구할까요?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세관 입장 원래 이거예요.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원래는 좋은 건데 얘를 지금 유예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까지 유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 말을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로 말씀드려보면은 세금 징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담보 받고 오라고 할 수 있죠. 담보.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밑에 나와 있는 사유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여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겁니다. 달리 말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요. 일괄납부 업체로 좀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나온 호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사유를 말하거든요. 걔네들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담보 제공 없이 일괄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관세법상 월납부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관세법에서는 일정한 어떤 결격 사유를 갖춘 사람이 있는 경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담보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보를 원래 내요. 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일괄납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칙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특정된 자에 한해서만 담보를 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사유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5호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가서 보면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내게 하게 하는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얘랑 똑같습니다. 즉 세관에 봤을 때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라고 보이는 사유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관세법에서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걔랑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48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관세법 보시면 걔랑 얘랑 똑같아요. 사유가.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볼게요. 1호 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관세법에 가서 보면요. 운영인의 결격 사유로 나왔던 것도 중에서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저희가 자, 행정벌을 말해봤을 때요. 행정벌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바로 행정형벌이 하나가 있고 형벌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형사처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서벌. 자, 일단은 나눈 게 뭐냐면 형벌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 없이는 형사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질서벌은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바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질서벌을 저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과태료라고 부르죠. 과태료라는 것은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얼마 내세우라는 거죠. 형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세법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있고요. 하나가 바로 징역형이 있고 또 하나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부과시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가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징역과 벌금 병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볼게요. 징역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집행을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 요거를 이행을 하는 경우하고 면제를 받는 경우로 나눠볼게요. 집행하지 않는다. 요게 뭐냐면 집행유예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인 겁니다. 보시죠.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위에 거 있잖아요. 집행을 하고 나서 요걸로 중에 하나로 간 겁니다. 이행을 하거나 면제를 받거나. 두 번째 가보죠.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관세법 등을 어겨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데 적혀 있죠. 여기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벌금형이 나올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벌금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에 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지만 요걸 가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관세법상에 보시면요.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고처분이 뭐냐면요. 행정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게 벌금형이 부과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이 벌금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함으로써 그걸 납부를 하면 그냥 종려짓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실상 벌금과 같은 거긴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냥 집행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고처분이라 부르고 이 두 가지는 성격이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23조 등을 위반해서 여기 보면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그렇죠? 선고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써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하고 통고처분형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할 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요. 결격사유는 2년까지고 얘도 2년까지죠. 근데 얘는 유예라고 하는 것들은 유예 기간까지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결격사유로 본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가 더 길어요. 유예 기간이 보통 더 깁니다. 위에 나왔던 이 기간보다도 이 어떤 집행하는 기간보다도 유예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집행을 왜 유예하는 거냐면은 초범이니까.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4호 가볼게요. 관세법 241조 또는 244조에 따른 수입신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 뭔지 아시죠? 241은 입항 후 수입신고를 말하고요. 244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말합니다. 원칙은 입항 후에 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입항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어쨌든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생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내라는 거죠. 요게 다 뭐랑 관련된 걸까요? 세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불성실하다라고 본 거예요.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담보를 내라고 한 겁니다. 5호로 가보겠습니다. 수입 실적, 수입 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5호도 위에랑 똑같은 건데요. 1호, 2호, 3호, 4호는 특정된 거죠. 특정된 거고 5호에서는 나머지 내용들은 위임을 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거죠. 거기서 정하세요라고 한 거고요. 옆으로 가볼까요?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괄 납부라고 하는 것들은 개별 수익건마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유예를 해준 거라 보시면 돼요. 세관에서는 징수를 유예한 겁니다. 유예를 한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일정한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요건이라 하는 것들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법에서는 신청을 해라,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를 위반하게 되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밖에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담보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시행령 제2조입니다.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기간이죠. 아까 왼쪽에 그거 기억나세요? 왼쪽에 1항의 본문을 보시면은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거 나온 게 있었거든요. 6개월이 최대치가 되는 거고,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1항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일괄납부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으로 한다.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최대치가 되는데 일단 보통의 업체들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제 7조에 따른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옆으로 가보면 그 기간 나와 있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1호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그 생산한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입니다. 반기. 반기가 6개월이죠. 그렇죠? 반기. 6개월 맞지 않아요? 반기. 분기가 3개월이고 반기가 6개월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6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생산하는데 아까 원칙이 뭐였어요? 3개월까지가 원칙이었던 거죠.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입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며칠이죠?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6일 날 내가 수입 신고 수리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속하는 반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닐까요? 그죠? 그 수리 속하는 반기니까. 그러면 제가 1월에 수입 신고했었으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예요. 그때부터 6개월이 아니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밑에 2호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신청한 날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뭐냐면 단순하게 반기 4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게 기산일자가 다른 거죠. 요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에 보면 1호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였던 거고 실제로 6개월이 안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밑에 2호로 가서 봤더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해서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제 2조 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뭐냐면 1개월, 2개월, 3개월을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괄납부 기간이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원칙과 예외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원칙과 예외. 자, 원칙 어떻게 되나요? 1, 2, 3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할 수 있다.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숫자대로 가서 보면은 4, 6이 되는 거죠. 4, 6이라 쓰기보다도 반기. 같은 말이긴 하지만 4월, 6, 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주의할 것들은 얘네들은 기산일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산일.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건지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원칙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외로 가는 것들은 분명히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를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유. 왜 이게 가능한 건가? 밑에 4월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만 가능한 거잖아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인 거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고 밑에 반기는 왜 그랬을까요? 물건을 만드는데 원칙적인 기간을 넘기기 때문인 거죠.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하다 본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간을 늘려준 겁니다. 반기로. 요거 시험 잘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괄납부 기간. 저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정리 꼭 해주시고요. 얘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시행령 제2조 2항 보겠습니다. 법제 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법제 6조 1항 전단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단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를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뭐 1개월도 하고 2개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상황 보겠습니다. 일괄납부 기간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일부터 기산한다. 자, 그러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원칙 기억나시죠? 원칙도 기산일자를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 3, 4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얘만 유일하게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로 가는 거죠. 얘만 다르네요. 얘만. 그렇죠.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해서 말일까 쭉 아까 말했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항 가볼게요. 일괄납부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은 가라는 거죠. 1년은 가고 나서 나중에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1개월 했다가 좀 짧은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2항 법으로 갈 거고요. 세관장은 일괄납부 업체를 지정하려면 세액 한도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한도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한도를 정해놓고 세금을 얼마까지로 해서 한도를 정한 다음에 한도를 초과한 게 있을 때는 일괄납부가 안 되겠죠. 그때는 개별로 납부라고 할 겁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고, 3항 볼게요. 납부 기한이 나와 있네요. 일괄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관세법상 월별 납부는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월 말까지죠. 월 말. 그 달의 말일까지. 기억나요? 월 말입니다. 그래서 매달 말까지예요.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그게 아닌 거죠.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니까 15일만큼 더 준 거네요. 밑에 갈게요. 4항입니다.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그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액 한도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세관인데요. 세관에다가 일괄납부 업체 지정 신청한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세액 한도를 정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1억 이렇게 말해볼게요. 1억이라 했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게 충분한 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면 세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을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럼 저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조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청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세액을 한도 늘리겠죠. 1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늘릴 거잖아요. 그럼 전 신청을 하면 제가 심사를 할 것인데, 저는 필요하다면 담보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채권 납부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기 볼게요. 이 경우에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1억짜리였던 것이 한 5억이 됐다. 그만큼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럼 세관 입장에서는 채권 납부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자, 5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지정을 받은 자가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에요. 취소를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는 거죠. 세관에게. 그게 뭔지 보니까 아까 위에 봤던 거 있죠. 1호, 2호, 3호, 4호, 5 나왔잖아요. 관세 채권 합보가 곤란하다라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6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게 됐을 때 받은 자가 관세 등을 완납하거나 8조 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거니까요.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하게 됐을 때는 담보 가져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7항에 보시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위임을 하는 거죠. 법률에서는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즉, 고시로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조금만 보고 싶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저희 시행령 3조로 가보겠습니다. 담보물의 종류와 담보 제공 절차 써 있잖아요. 요게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네, 올해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그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문제로 보시면 돼요. 한번 같이 볼게요. 환급 특례 법령상 첫 번째,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4가지만 쓰고, 두 번째 보면 담보 제공 절차를 설명하시오라고 써있죠. 요게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요게 바로 시행령 제3조를 물어본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왔으니까 내년에 잘 안 나오긴 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담보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법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